서울로의 제일교회에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지금 또 목회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기후에 관한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유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저희가 아주 커서 좋네요. 아까 우리 김광훈 목사님 말씀하실 때 3만 명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기장교단의 이제 생태회 공동체 운동본부의 집행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기장교단의 사회선교사로 생태환경 파트로 제가 섬기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정의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후위기 시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잠시 이제 강연을 드릴 텐데요. 자, 올해 여름 그리고 9월의 날씨 다들 어떠셨나요? 아마도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이라는 이 소리가 자동 반사처럼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강릉에서는 초열대야가 학년보다 일찍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보신 것과 같이 2020년대 들어서는 거의 매해 초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서울은 그럼 어땠을까요? 서울은 열대야가 올해 최장 기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기 상위에 보면 1994년이라고 있죠. 그때 제가 태어났고요. 심지어는 그해 여름에 제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점점 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자주 듣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앞으로는 매해 여름이 앞으로 겪을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광훈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런 무서운 이야기로 좀 시작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가 최대한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 기상 기구에서 2022년 지구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1850년부터 1900년 때보다도 1.15도씨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점점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걸까요? 바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데요. 원래는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지구의 지표면을 데우고 나서 지구 복사열이 우주로 나가야 하는데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에 있게 되면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하는데요.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이 탄소 배출이 산업화 이후로 탄소 배출의 주 원인인 화석연료, 기름, 가스, 시멘트 사용이 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인간의 체온이 1도만 올라도 어떻게 되죠? 식은땀이 나고 또 머리가 아프고 몸에 힘이 없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몸 상태가 정상일 때와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1.15도씨 뜨거워진 결과는 기후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2022년 여름 강남역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동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요.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져서 1만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데스밸리 사막에도 폭우로 사막이 진흙탕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울 때는 또 어땠죠? 지난해 우리는 폭염경보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2023년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라고 하는데요. 방콕이 42도, 인도가 44.6도, 스페인이 38.8도, 시베리아는 40도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중국 신장 지역은 무려 52.2도의 더위가 닥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35도였고요. 이렇게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우니까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한국의 춘천시 소양강은 이렇게 메말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운하 바닥이 드러났고 아마존 열대우림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여름에 한 주 최소 사망자가 28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경남 지역 통계지만 역대 최고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한 2배 정도 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는 6월 12일 지표면 온도를 재는 초대형 온도계가 혹시 지금 몇 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75도입니다. 지표면이 75도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맨발로 밖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무더운 더위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기후변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건조할 때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게 번지고 더 자주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작년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5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됐고 한반도에 1.5배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와이 산불로는 114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실종되었으며 그 피해 규모는 약 8조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국내에서는 안동,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났고 특히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10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축구장 2만 배나 되는 면적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산불은 그저 불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산불로 나무가 타버리면 나무 속에 있던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금 밖으로 배출되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탄소 흡수원인 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후변화가 발생해서 산불이 심해지고 또 산불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호 악순환의 관계로 계속해서 저희는 굴러간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북극곰을 지켜야 돼, 환경을 보호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이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 기후위기 단계를 넘어서 기후비상사태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 문제는 눈앞에 펼쳐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구온난화도 이제 지구 가열화 시대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는 끓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르스 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난화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끓어오르는 지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기후변화로 일어난 다양한 기후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는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기후변화는 생물종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 기상 패턴 변화, 자연재해 증가 등이 발생하면서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자연기금에서는 지난 2022년 숲, 평야, 초원, 사막, 바다, 강 등의 야생 환경에 사는 동물들이 50년 동안 평균 69%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간의 과도한 개발이 생물종들의 서식지를 소실시켰고 탄소 배출로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생물들의 멸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생물학자들이 이번 세기의 지구 평균 기온 2도가 올라 생물 다양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 과연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96%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도 어떻게 된다고요? 멸종한다는 겁니다. 둘째, 기후위기는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지구상의 97%의 얼음이 있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자, 원래 바다에 있던 이 얼음이 녹는데 어떻게 해수면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바닷물 안에 있던 얼음이 녹는 것은 해수면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린란드라든지 남극의 육지에 있던 얼음이나 그 만년설이 녹으면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서 해수면을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란드에서는 1분에 100만 톤씩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그린란드에서는 하루에 60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2023년과 또 올해에는 더 많은 빙하가 녹아내렸겠죠. 한 과학자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 높이가 무려 7m나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7m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겠죠. 인천, 부산, 군산, 속초, 강릉 등의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곳이 고향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완전히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어렸을 적에 자랐거든요. 완도 출신입니다. 아마 제가 살던 곳은 완전히 잠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의 변화를 보면 해수면 상승을 큰 차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나요? 2020년 8월이 저만큼의 이제 그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2023년 1월을 보니까 거의 뭐 한 80%가 소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안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어서 셋째, 기후위기는 식량 문제를 만듭니다.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식물들이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도 고랭지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폭염과 폭우로 인해 식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파 가격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뭐 누가 정책을 잘못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농산물들 모든 식재료의 값들이 폭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위인데요. 지난해 인도가 폭염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밀 수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 전체 밀 공급량이 줄게 되면 밀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등하게 됩니다. 폭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밀가루를 몇 퍼센트 수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몇 퍼센트일까요? 100%요? 90%? 100%가 가장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99%가 우리는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 자급률은 단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0.8, 0.9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모든 식가공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밀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생물종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먹을 식량 그리고 먹거리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는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모기는 병원군의 매개체인데요. 모기로 인해 뇌염, 말라리아, 그리고 황열병 등 이러한 질병들이 예전에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들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기들의 활동 시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말라리아 환자도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19 모두 박쥐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박쥐가 지금까지 발견된 종이 1,400여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90% 이상의 종들이 열대 지역에 거주하다가 점점 기온이 오르고 있는 온대 지역으로 슬슬 거주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2021년 5월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가 중국으로 40여 종이 이주해서 정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박쥐와 인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전염병 시나리오를 앞당긴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4년 이내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다시금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기후정의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후정의는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 인간 전체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 안에서도 나라와 지역과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며 책임과 피해 또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소득 국가가 산업화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 국가입니다. 국제연구기관 Our World in Data가 175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배출량이 무려 4,219억 684만 톤으로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29.24%를 차지했고 유럽연합이 2위 20.32%였고요. 중국이 3위 17.2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저소득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데요. 이 협의체는 2022년 2월에 발표한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소득 수준이 낮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 국제개발센터에서 작성한 기후위기 취약 지도고요. 색이 진할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취약지로는 보시면 서부, 중부, 동부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중남미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역에서 홍수, 가뭄, 폭풍 등으로 숨진 사람은 타 지역보다 15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불평등과 긴밀히 연결이 되는데요. 이 자료는 소득에 따라 기후위기에 따른 책임과 피해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유층 10%, 저 위에 보면 검정색, 그리고 그 밑에 회색을 가리키는데요. 그 부유층 10%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52%를 배출하고 중산층은 41%, 빈곤층은 고작 7%입니다. 이러한 기후 불평등의 문제들이 기후 위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 극복과 불평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기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IPCC에서요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으로부터 지구 표면 온도가 평균 4.4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15도 정도만 올랐는데도 지금 현 상황인데 4.4도는 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5도가 상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을 43%나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 속 편리함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숨이 막 나오죠. 계속 얘기를 들으시니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좌절감만 가지고 한숨만 쉰다고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또 기도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면서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왜 더욱 힘써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구 생태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사람들은 피조물을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피조물을 지키고 또 돌보는 다스림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잊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죄의 존재가 되고 말았고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인해 죽음과 고통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인간의 죄가 결국 창조세계의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창조세계 안에서 필요 이상의 풍요를 향한 욕망, 우리의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생태적 회심을 통해 기후위기를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가 기후위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일할 동역자, 코워커를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지구 생태계를 되살릴 녹색교회와 녹색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나쯤이야 하는 그런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담대한 전환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계도 변하고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데 어떤 실천을 지금 당장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 일을 먼저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 계획이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 10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금 졸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이어서 쭉 말씀해 주세요. 둘째, 정치에 대한 압박 계속하기.
셋째, 교통수단 바꾸기. 넷째, 전력 사용 줄이기. 다섯 번째, 식단 조정하기. 여섯 번째,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품 구매. 일곱 번째, 음식 낭비하지 않기. 여덟 번째, 기후 친화적 옷 입기. 아홉 번째, 나무 심기. 열 번째, 지구 친화적 투자. 네, 이렇게 10가지를 하라고 이게 10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앉아 계신 이 교우들 모두가 이 10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면서 실천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서울제일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28년도, 그러니까 사실 이 녹색 교회로서 저희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인데요. 그때로부터 저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인 2018년도에 교회 옥상에 저희는 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kW짜리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생태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거나 또 그런 것에 계속해서 쓰일 수 있게끔 저희가 특별 헌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부라는 부서를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생명환경부에서 생태환경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도농 교류를 했었는데요. 전북 임실에 있는 방동교회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동교회 교인분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직거래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는 도농 교류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저희는 행사 현수막과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한 주보만 뽑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보기도 하고 태블릿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재활용지로 만들어진 친환경 그런 생태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위원회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으니 혹시 초원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의 복사용지도 저희가 사탕수수로 만든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또 이면지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가을 아나바다 나눔 바자회를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예배 시작 전에 이제 보통 그냥 묵상 기도 하시는 시간이 있죠. 그때 저희는 이제 이런 기후위기를 알리는 그런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3분짜리를.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는 묵상을 한 다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의 온도 1.5도씨까지 오르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까지 오르는데 남은 시간을 이제 기록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계도 얼마나 남았는지 지구 안에 저희가 기입을 해서 우리 교인분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이유도 아마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책도 읽었고요. 영화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알아야 뭔가를 행동할 수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도에는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신도의 별로 1인 시기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피켓을 하나씩 들고요. 밖에 나가서 한 달에 한 신도회씩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저희는 제로웨이스 샵을 교회 한 켠에다가 책장 2개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샵을 개장을 했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샵이 뭐냐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 뭐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 용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 대부분을 보면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그리고 그 모든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고요.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용품들을 이런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실천을 저희는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사용하고 알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매월 둘째 주에 시청역에서
범교단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오후 4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시청역 앞에서 진행되니까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 7월부터 계속해서 매달 둘째 주에는 시청역 앞에 나가서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걷기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러 잘하고 있는 교회들 찾아갔습니다. 청주 지역에도 그런 모범적인 교회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청주 지역의 3개 교회, 청주 관익교회랑 다리논능교회 그리고 쌍샘 자연교회를 방문해서 또 교회의 사역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계속해서 저희가 기후정의 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후정의 행진이 혹시 있는데 이걸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후정의 행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제 스웨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를 가지 않고 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시위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이제 기후 정의의 날로 정의해서 기후 정의 행진을 9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정의 행진이 있을 때 기후정의 주일 예배, 연합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협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2023년도에 저희가 제로웨이스 샵을 책장 2개 놓고 조그맣게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저희가 교회 1층에 한 공간이 좀 크게 있는데요. 거기에 제로웨이스 샵 나아지구라고 하는 그 샵을 개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시계를 저희가 설치하였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제 제로웨이스 샵들을 이제 설치하고 확산하는 운동을 제가 좀 담당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책장 2개를 시작했고 또 봉원교회라고 이제 예장교회인데 거기 교회도 저렇게 하고 있고 경동교회 저희 기장교회입니다. 거기도 식당 한 켠에다가 저렇게 매대 2개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고 또 교회에 제로웨이스 샵을 설치한 사례의 2교회가 바로 저 2교회입니다. 한빛교회와 새사랑교회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크지 않아도 되니까요. 조그만 공간이 있고 책장이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는 이 제로웨이스 샵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초목교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천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아까는 10계명이었지만 이제 5R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비 존슨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거절해요, 줄여요, 다시 써요, 재활용해요, 썩혀요. 이 5가지를 저희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구상하면서 이것을 저희의 습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큰 씨앗이 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 초원교회 말고도 본인이 속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고 제가 가서 기꺼이 행태 교육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꼭 우리 이곳에 계신 평신도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조 세계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운동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아주 쉽고 또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죠? 사실 우리 교회 전체가 좀 한번 들어야 될 내용이다 싶은데 보통 들어야 할 분들은 듣지 않으시고 그죠? 듣지 않아도 될 분들은 이렇게 다 접속하십니다. 혹시 우리 김유한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궁금한 거 또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실까요? 있으면 한두 가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없습니까?
우리 박병선 집사님. 예, 그 샵은 판매 위주인 거 어떻게 이래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제로웨이스 샵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로웨이스 샵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 판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제로웨이스 샵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서울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웨이스 샵은 그냥 단순히 물품 판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교육 같은 것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 번씩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뭐 샴푸바 만들기라든지 업사이클링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독서 모임이라든지 영화 상영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그런 생태 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도 가능하고 또 우리 신도에서 맡아서 사실은 이런 그죠? 일들도 함께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설명됐죠? 우선은 교육이 좀 어려우면 판매만 하더라도 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 이제 2022년 부활절날 제로웨이스 샵을 책장 2개 놓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제가 사실 관여하지 않았고요. 교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생태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그 샵을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건만 판매를 했었던 것이죠. 네, 저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아까 태양광 설치를 해놓은 옥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텃밭을 또 만들어서 오이라든지 쌈채소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을 저희가 자체 수확을 해서 그 식사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식 같은 것을 이제 좀 줄여야 하는 이제 탄소 배출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인 모두가 사실 동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의는 하시더라도 좀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채식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빔밥 같은 걸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식단을 한 번씩 조정하시고 또 콩고기로 잡채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점심시간이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콩나물 비빔밥에 콩나물국, 그죠? 이 정도면 우리 교회도 친환경적이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우리 김미아 목사님 젊으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기장법원에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선교사 하면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반 선교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인데 사회 선교사라고 해서 새로운 선교사 개념으로 우리 선교사분들을 배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선교사 이러한 또 선교사로서 우리 김미아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젊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이게 관심 갖고 이렇게 또 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아 목사님이 속해 있는 곳은 이제 서울제일교회인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일 뿐만이 아니라 또 교단 안에서 또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화해서 또 우리가 서로 연락해서 함께 또 좋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거기에 힘을 우리가 보탤 수도 있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시간을 내서 함께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함께 이와 같은 귀한 기후정리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화적 사실 제가 그 10개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기후 친화적인 옷 입기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 옷 입기 생활을 보면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계속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가 원하는 모습의 옷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꿔 입고 새로 사고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슬로우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는 옷을 계속해서 입고 고쳐 입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육장관님께서 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한테 질문할 거 없을까요? 사실은 내그 친구 목사로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 정원희 목사님 담임 목사거든요. 저분이 만나면 맨날 그 손주 자랑하는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열심히 지금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가장 활기차게 우리 기후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내 손주를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손주들한테 이와 같은 기후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자기가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어필되는 거죠. 자기 손주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네, 질문하시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기후와 우리 상경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영 목사님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강의라고 하면 우리 교우들이 감동을 은혜를 적게 받아요. 그것을 설교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강의를 설교로 하시면 더 감동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예이구나 우리가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후 정의에 대한 성경적인 연관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저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더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감사히 제가 이렇게 해서 기후정의를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영 목사님은 선각자시잖아요. 선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선각자나 선구자는 일반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분명히 따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게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후정의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책임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기후를 이렇게 만든 주범이 미국이에요. 왜? 소비가 가장 크니까. 미국이 미워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소비를 제일 많이 해. 에너지도 제일 많이 써. 그러니까 거기 부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자들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반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청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잘 몰랐는데 저도 시청에서 그런 거 해봤거든요. 데모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실천해가면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해야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면 공감이 꺼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호 선생님 대단히 훌륭한 강의해 주시고 저도 많은 부분 90% 동의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사회가 오래오래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설교하셨는데 설교라고 강의라고 하시니까 아, 이제 특강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김영 목사님이 특강처럼만 또 설교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또 정원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또 설교로 해서 강의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김영 목사님 너무나 또 이렇게 귀한 또 강연해 주셨고 특강해 주셔서 박수를 한번 드리고 감사드립니다.